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울증이 정확히 어떤 병인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울증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나 성격 탓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뇌의 질환입니다. 우울증이 생기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고 내분비 호르몬의 이상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대인관계의 문제, 아동기에 겪었던 심각한 갈등 같은 환경적 요인도 우울증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죠. 최근에는 이런 모든 요인들이 결국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관리하는 체계에 이상을 일으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많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의 뇌는 수많은 신경다발로 이루어져 있고 이 신경들이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때 신경과 신경이 만나는 부위를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신경들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우울증과 관련된 주요 신경 전달 물질로는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이 있는데요. 특히 세로토닌이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뇌에서는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이 적절히 분비되고 필요한 양만큼 빠르게 전달되는데요. 만약 이 과정에서 전달 물질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거나 중간에 소멸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감정을 조절하는 신경 전달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우울증은 결코 의지가 약해서나 성격이 예민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뇌의 신경 전달 체계에 균형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황장애를 방치하면 우울증 같은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이유 없이 초조하고 불안하거나 갑자기 숨이 막히면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한밤중에 극도의 공포감과 불안감 때문에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고 괴로웠던 경험이 있다면 공황장애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점은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종종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공황장애는 방치하면 광장공포증, 강박증, 알코올 중독 같은 2차적 질환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이처럼 공황장애는 단순히 불안과 공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다른 질환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장공포증은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다는 공포를 느끼게 되는 질환입니다. 이런 공포 때문에 외출을 꺼리게 되고 결국 사회생활과 대인관계에 큰 지장을 주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발생하면 뇌의 기능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뇌를 팩트스캔, FDG 펫스캔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울한 상태의 뇌는 포도당 섭취량이 떨어지면서 뇌 활동이 저하됩니다. 특히 전두엽과 변형계에서 이런 변화가 두드러지죠. 전두엽은 사고, 판단, 계획 등을 담당하며
변형에는 감정과 기억, 충동을 관리합니다. 이 두 영역의 기능이 저하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이 느려지며 하고 싶은 의욕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잠도 들쭉날쭉하거나 식욕이 지나치게 줄거나 늘어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더 심각한 건 미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들은 단순히 의지나 성격 문제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전두엽과 변형계의 기능 저하라는 뇌의 생리적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우울증의 신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울증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만큼 몸과 마음에서 보내는 신호를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기분이 지속적으로 가라앉는 것입니다. 누구나 스트레스나 피로로 인해 잠시 우울해질 수 있지만 기분이 계속 저조한 상태로 유지된다면 단순히 피로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분 저하가 우울증의 가장 핵심적인 증상 중 하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 흥미를 잃는 것입니다. 이를 전문 용어로는 쾌감상실 또는 안헤도니아라고 하는데요. 평소에 재미있던 일, 남들이 즐거워하는 활동조차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무기력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태는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장기화되면 삶에 대한 애착마저 잃게 되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호가 나타났다면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우울증으로 진단할 수 있는 기준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2주가 되지 않았더라도 이 증상들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은 단순한 감정 기복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주변에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먼저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언어부터 조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중에 "너 공황장애 있는 거 아니야? 우울증 환자 같은 농담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고 본인이 나중에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더 큰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울증을 털어놓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나도 그런 적 있어. 누구나 다 그래. 네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 힘내.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말들은 위로하려는 의도일 수 있지만 오히려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의지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위의 말들은 상대방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공감하고 도와줄까요? 우선 그 사람의 말을 온전히 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건네보세요. "그 얘기 나에게 해줘서 고마워. 이야기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용기 내줘서 고맙다. 네가 힘들었던 마음 내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런 말들은 상대방이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며 더 많은 이야기를 털어놓을 용기를 줍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용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우울감과 우울증의 차이를 아시나요? 우울감은 삶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취업 실패, 실연, 부정적인 사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분이 가라앉을 수 있죠. 하지만 우울감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호전되거나 다시 일어나 무언가를 시도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우울증은 다릅니다. 우울증은 깊고 지속적인 상태로 2주 이상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기분 저하와 무기력 상태가 계속됩니다. 밖에 나가지 않거나 씻지 않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 변화도 나타납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경우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울증 예방과 관리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한 신체 활동,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교류가 우울감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복식 호흡, 요가, 명상 같은 이완 기술을 평소에 익혀두는 것도 유용합니다. 공황장애와 같은 불안 증상이 나타날 때 이런 기술은 긴장을 푸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방법들은 갑자기 상황이 생겼을 때 배워서 바로 효과를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평소부터 꾸준히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지만 그것이 지속되거나 우울증으로 발전할 경우 적극적인 도움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나 요즘 너무 우울해. 왜 이렇게 우울하지? 일을 하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혹은 잠들기 직전에도 갑자기 우울감을 느낀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최근 들어 이렇게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이 우울증 위험군에 속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한국트라우마학회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청년층의 우울감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나이가 어릴수록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연령대가 높을수록 누적된 경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좋은 일도 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좌절감이 들어도 괜찮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기 쉽습니다. 반면 경험이 적은 젊은 세대는 부정적인 사건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며 우울감을 더 깊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관계없이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우울감의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피로감입니다. 우울감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몸이 피로하고 지친 상태에서는 정신도 자연스럽게 지치고 그 상태가 지속되면 우울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우울감이 깊어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몇 가지 실질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작은 행동을 시작하세요. 우울감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더 깊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우울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기보다는 일단 심호흡 같은 간단한 행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면서 사고력과 판단력이 좋아지고 기분도 조금씩 나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자세를 바꿔보세요. 일을 하던 자세 그대로 쉬려고 하면 뇌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앉아 있었다면 서서 움직여 보거나 누워서 몸을 완전히 이완해 보세요. 단순한 자세 변화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고 스트레스를 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셋째,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세요. 사람들과의 만남이 스트레스를 푸는데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사회적 상호작용은 많은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우울감을 느낄 때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뇌를 쉬게 하고 조용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넷째, 휴식을 균형 있게 하세요. 너무 짧게 쉬어도 너무 길게 쉬어도 만족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오래 쉬는 것보다 짧은 시간이라도 자주 쉬는 것입니다. 또한 약간 아쉽다 싶은 시점에서 휴식을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아쉬움이 다음 휴식을 기대하게 만들고 휴식의 질을 높여줍니다. 다섯째, 작은 즐거움을 찾으세요. 산책, 운동, 혹은 잠깐의 취미 활동처럼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이런 행동들이 우울감을 완전히 없애주진 않더라도 조금씩 나아지는 경험을 통해 자신만의 회복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감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지 않고 작은 행동과 실천으로 극복할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